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특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보 어드바이저가 뭐예요?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약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된 강영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를 먼저 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부자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께서 이제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되게 이제 그 내용은 금융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약 한 29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경영학 박사는 연금을 전공을 해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커토백 그룹이라는 웰스테크 기업에서 연금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 퇴직연금 고수택이라는 책을 제가 올해 그 출시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좀 더 연금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책을 하나 출간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에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도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었는데 이제는 기계와 사람이 이제 혼재해서 어떤 뭐 금융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제 주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투자형 상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ETF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면서 자산 관리, 그리고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뭐 총알이라고 할 수 있죠. 웰스테크 기업에 대해서 웰스테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특강은요, 총 5개 장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 들어가면 이제 현재 최근에 이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들어감이라는 이제 그 시작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봇 어드바이저가 뭔지, 개요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어드바이저가 태동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시장, 그리고 최근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발전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기술로 인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금융 서비스와 그리고 현재 미래 금융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내가 직접 금융 서비스를 받든 또 금융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인간과 기술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과거 대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값싼 값으로 값싼 어떤 그 수수료를 내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촬영하는 날은요, 2023년 12월 22일입니다. 12월 12일입니다. 뭐 이제 지금 이제 이 영상이 어떻게까지 좀 더 오래 이렇게 게시가 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참 서울의 봄이라는 어떤 그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12.12 사태가 발생한 지 약 44주년 되는 날인데요. 뭐 이때 세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에서 기술이나 또 우리 환경이 어떻게 먼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는, 최근의 사회는 이렇게 그 화면에 있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초연결 사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연결 사회, 그리고 플랫폼화,
그리고 융복합 시대로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은요. 크게 여러 차례 혁명들을 거치면서 이 사회가 발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우리가 인류가 발전해 있던 가장 큰 계기가 뭡니까? 사실 이제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쓸 줄 알게 됐죠. 동물들은 이런 것을 못 쓰는데 불이라는 걸 쓰고 음식을 익혀 먹고 그 다음에 뭐 돌을 쓰다가 청동을 쓰다가 이 철기라는 철을 쓰면서 좀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거친 땅을 잘 개간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사냥을 할 때도 유용하게, 그리고 또 뭐 전쟁을 할 때도 좀 더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런 도구로도 활용됐죠. 그리고 화약을 사용했던 이제 이러한 어떤 도구를 사용한 시대가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었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8세기에 이르게 되면은 소위 이제 1차,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산업혁명의 근간이 됐던 건 뭐냐면 전기기관의 어떤 발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석탄이나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연료를 떼게 되면은 어떤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힘을 통해서 사실 기관차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이동도 가능하게 되고 물류도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최초의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게 됐던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점점 기계화 되면서 자동차도 개발되고 이 산업혁명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20세기까지 사실 이런 것들이 완만하게 이제 기술들이 발전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1970년대 이후에 이제 디지털 기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어떤 계산 기능,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발전하게 됐죠. 컴퓨터도 사실은 1920년대, 30년대부터 나왔지만은 이게 점점 규모가 작아지고 성능이 개선되는 시기가 이제 19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들었으면서 개인 컴퓨터가 이렇게 보급되면서 사실 이 기술도 굉장히 발전하게 됐는데 이제 그걸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새로운 혁명과 같은 것들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초연결 사회 그리고 플랫폼화 융복합 시대가 개설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때 이제 소위 이제 핀테크라는 것들이 금융과 기술이 만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 4차 산업혁명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금융 쪽에서 발전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핀테크라는 말은요, 이 금융, 파이낸스죠. 파이낸스의 핀과 기술의 테크놀로지가 합쳐져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쓰고 있는 어떤 그러한 용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에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나오게 됐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가 예전에는 대면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소위 이제 ATM이라고 해서 그냥 텔러 머신이 자동화돼 있던, 그래서 뭐 카드를 넣고 돈을 꺼내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나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직딩 5년차 나의 혁신 시의 이제 핀테크 생활을 우리 통해 가지고 이 현재의 어떤 금융의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 보시면 8시에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뭐 용돈, 적금, 회비 앱 하나로 조회와 이체가 끝난다. 이미 이게 이제 너무 보편화돼서 이건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픈 뱅킹이 이제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직접 은행에 가든지 증권회사에 가서 송금이나 이체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소위 이제 웹에서 이제 이걸 하다가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이제 길거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픈 뱅킹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간편 송금 제도도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간편 송금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이제 빅테크 기업인 뭐
T 그리고 K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간편송금이죠. 그래서 이제 더치페이 같은 경우에도 굳이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송금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편 결제 자체도 이미 되고 있죠. 그래서 쉽게 결제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소액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요 어땠습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상황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도 우리나라에서는 10주 단위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액 에 의해서 사실 이제 단주 거래도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큰 이제 가령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걸 조각으로 나누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하지 못했던 투자들도 가능해졌고 그리고 실제로 주식 거래할 때도 그렇지만요. 내가 돈을 내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소액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2P 대출. 지금은 사실은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크레딧과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P2P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높아져 가지고 조금 그리고 크레딧과 관련된 어떤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더 잠잠해졌지만 어떤 소액 투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 비교 및 가입 이것들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죠.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각 보험사들 마다 연락을 다 받는다든지 보험 설계사들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 요즘은 간편한 앱 하나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료가 가장 싼 곳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이 보편화되었고 그리고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한지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어떤 보험뿐만 아니라 펀드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더 싼 것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활용하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 펀드 상품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게 됐죠. 또 한편으로 최근에는 어떤 것들까지 나왔습니까? 자기가 대출을 받을 때 또는 예금을 할 때 가장 유리한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어플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편리해졌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자산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 자산 관리는 단순하게 내가 투자를 하고 그냥 어디에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잃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전 자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로보 어드바이저의 핵심은 이 자산 관리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투자라고 해서 사실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핀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핀테크가 가능하게 됐던 그 배경은 뭘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을 변화시키는 어떤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핀테크를 이루었던 큰 기술을 우리가 이제 보통 ABCD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 B, C, D라고 해서 각각의 기술들의 첫 자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네 가지 되는 기술들이 뭐냐면 이제 소위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AI 기술들이 이제 가미가 돼서 사실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계를 학습하게 시키고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핀테크를 좀 더 앞당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투자들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게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고 차곡차곡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체계적인 순수에 따라서 정보가 저장되는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됨으로써 이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라고 해서 과거에는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할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큰 하드웨어를 가지고 각 회사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클라우드에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게 되면은 굳이 내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저장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거기에 정보를 올려놓고 누구든지 그 정보를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도 핀테크를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빅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오늘 여기 서울사이버대학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추적이 가능할 겁니다. 가령 제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언제 어느 정류소에서 이 태그를 하고 그리고 내릴 때는 몇 시에 어디쯤 태그를 했다라는 것들이 이런 정보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이게 조그만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모으게 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별 특성 그리고 연령별 특성, 지역별 특성을 골라내서 거기에 맞춘 어떤 서비스라든지 또는 어떤 그 상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A, B, C, D 네 가지의 기술이 핀테크를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기술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커지면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세돌과 그 알파고가 이제 그 바둑 대전을 벌였었죠. 사실 그때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사실 이제 인공지능의 힘들이 굉장히 커졌고 그때 많은 곽강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챗GPT가 나옴으로 이래 가지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굳이 많은 학습을 할 필요 없이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자료를 잘 찾을 수 있고 잘 정리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까지 도달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서비스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유저 수를 100만을 달성하는 그 기간을 보통 산정을 할 때요. 어느 정도 걸렸나를 이게 굉장히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 3.5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2년,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개월, 그리고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2.5개월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단 5일 만에 유저 수가 100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많은 발전이 있죠. 그래서 초창기 챗GPT 모델에서 이제는 뭐 시각화된 것까지 다 나와서 조금 더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미 가속화되어 있을 때는 그 속도를 사실 감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는 우리가 이러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이제는 이미 뭐 내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된 사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빅데이터를 오히려 21세기의 원유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원유라고 하면은요,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본적인 에너지를 얻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미 빅데이터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로보 어드바이저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그 금융 시장을 움직이는 금융의 어떤 주식이나 채권이든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의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라든지 소위 이제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앞서서 때로는 후행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망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전망과 예측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상황을 진단하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빅데이터 기술은 사실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그 전반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들은 사실 뭐 용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로봇이라는 그 로봇과 어드바이저는 자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용어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빅데이터 기술과 그리고 어떻게 운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하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개인의 투자 성향을 반영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말이 뭡니까? 가령 제가 지금 현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의 투자 성향은 제가 지금 뭐 50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통 위험을 한 중간 정도로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저는 한국 주식과 한국 채권, 그 다음에 미국 주식, 미국 채권을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주게 되면은 제 위험 성향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령 저 같은 경우 5천만 원 있다고 그랬을 때 한국 주식에는 뭐 한 40%, 미국 주식에 한 20%, 그 다음에 한국 채권, 미국 채권에 각각 20%씩 투자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투자를 한번 하고 자산 관리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을 하고 나서 6개월 또는 1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근데 제 성향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바뀔 수도 있고, 금융시장의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떨 때는 주식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금융시장은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자산은 돈을 얻었을 거고 이익이 났을 거고 어떤 자산들은 손실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손실 난 것과 이익 난 것을 잘 구분을 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것이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는 결국 기본적으로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역할인데, 굳이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지금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뒤에 가서는 지금의 트렌드에서 어떻게 자산 관리 서비스가 발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게 그런 진화된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보 어드바이저가 나온 건 아니에요. 자산 관리 서비스에서. 이렇게 전통적인 자문과 각각의 어떤 역할들이 겹쳐가면서 이게 발전하게 되는데, 애초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자문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금융회사에 가게 되면요.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금융과 관련된 일종에 종사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고객을 만나서 또는 금융회사 직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죠. 제가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금리가 좀 높은 걸 좀 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내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떠한 펀드 또는 어떠한 ETF를 사면 좋겠습니까? 미국 주식 지금 투자할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용 상담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현금이 얼마 있는지, 여유 자금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언제 쓸 건지에도 물어볼 겁니다. 그게 이제 투자 기간이 나오는 거죠. 1년 후에 쓸 건지, 3년 후에 쓸 건지, 5년 후, 10년 후, 안 그러면 은퇴를 준비하는 자금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상담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1대1 상담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뭡니까? 전용 상담자가 있어야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좀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는 누구한테 해줬습니까? 최고액 순자산 보유자, 고액 자산가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됐었죠.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당연하게 많은 어떤 금융회사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수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거래수수료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상품에 이 수수료들이 다 부과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화라는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발전하게 되면서 할인 중개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관리 자문도 해주고요. 뭐 이 대면화 하던 것을 그냥 전화 형태로 바꾼 거죠. 바꾸면서 이제 뭐 아무래도 실제로 만나는 사람 대비해서 전화로 하다 보니까 좀 더 간결하게 했을 거고요. 그리고 뺄 것 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게 됐겠죠. 그래서 거래 수수료 좀 중간 정도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고 온라인 투자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제 PC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PC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서비스를 해줬던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이제 전통적 투자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자문도 해주고, 그래서 대상 고객은 아무래도 PC로 하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제는 접근성이 좀 더 다양해졌죠. 멀리 있는 고객, 그리고 굳이 만나도 되지 않으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고객이 점점 제한 얻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발전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수준은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6년경부터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C나 모바일, 그 다음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뿐만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은 뭐 화상 채팅이니 뭐 줌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만나지 않고서도 다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디지털화 가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관리, 자동 재분배를 통해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근데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수수료도 이제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부유층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초고액 자산가가 아닌 뭐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약 한 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더 발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안 나오는데 최근의 트렌드 자체는 여기서도 이미 더 발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보 어드바이저가 가동한 핵심 원리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이라면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의 연기금 투자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미 1990년도에 이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이러한 원리들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 한 92%의 정도의 설명력을 갖고요. 가령 이런 거죠. 오늘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산 배분을 하는데 대충 자산 배분을 오늘 하게 되면요. 1년 후에 저의 포트폴리오 성과는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걸 한 80% 정도 했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한 4% 정도 수준 됩니다. 한 3.9에서 한 4.1% 사이 정도 되는데요. 한 4% 정도 잡으면요. 8천만 했으면 48에 32. 그죠? 전체 1억 중에서는 한 3.2%가 기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중에서 내가 뭐 1,000만 원 정도는 주식을 하고 1,000만 원 정도 채권을 했다라고 하면 그 주식의 기대 수익률, 그리고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합한 값을 통해 가지고 대충 해서 1년 후에 나의 수익률이 보통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전체적인 1억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한 4에서 한 5% 내외의 어떤 수익률, 또는 만약에 손실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한 3%에서 뭐 2.5%에서 크게 보게 되면 한 2.5에서 거의 한 5%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펀드를 선택하고 어떤 주식을 선택하는지 종목 선정은 4.6%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식이 오르기 전에 뭐 투자를 해서 오른 날 팔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그 마켓 타이밍은 뭐 1년 두고는 이게 안 되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설명력이 1.8% 밖에 안 됩니다. 그걸 이제 그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주식 시장이든 채권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들이 사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나와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것들을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로보 어드바이저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다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은 단순한 자산 구성의 변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 투자의 위험이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어떠한 목표 하에서 하는지, 이제 그거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골 베이스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투자하는 것들이 목표에 기반한 투자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와 목표를 최적화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굉장히 과학적이며 포괄적인 전략을 우리는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로보 어드바이저의 핵심 원리는 이 자산 배분의 원리를 그대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구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든 거는요,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1950년대에 노벨 경제학 50년대에 발표된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신 분들은 이미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 자문과 로보 어드바이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자인데요. 전통적 자문은 주로 고액자산가. 그래서 PB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프라이빗 뱅커, 뭐 또 FP 뭐 이런 분들이 사실 돈이 작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주로 고액자산가인데 로보 어드바이저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자문은 대면 중심, 만나서. 그래서 뭐가 중요했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영업망. 그래서 큰 은행들, 큰 보험회사들이 유리했죠. 왜냐하면 영업망이 전국에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 가는 것들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로보 어드바이저는 어떻습니까? 굳이 영업망이나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자문은 아무래도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수료가 한 0.75%에서 한 1.5% 정도 되는데 로보 어드바이저는 비용이 좀 낮죠. 그래서 0.25%에서 한 0.9% 정도 되는 그 수준의 비용이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포인트는 뭐냐면 전통적 자문은 개별 면담, 재무 설계 등을 통한 투자 제안과 자산 배분, 그리고 투자자금 관리, 그 다음에 주기적인 점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로보 어드바이저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들에 있어서는 좀 더, 장점이 있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자문은 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금융 상품을 다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로보 어드바이저도요, 다 취급을 할 수 있겠지만은, 로보 어드바이저는 아무래도 비용을 좀 더 작게 하고 굉장히, 빠른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요즘 인기 있는 건 뭐냐면은 ETF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ETF만큼 따를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전통적인 자문에서도 ETF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로보 어드바이저도 다른 금융 상품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효율적인 것은 ETF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로보 어드바이저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을까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사실 이러한 자산 배분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자산 배분이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에 근거해서 자산을 관리해주고 리밸런싱을 해주는데, 이게 완전히 자유로운 것과 그리고 뭐 중간형,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령 온라인 베이스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용형이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운용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을 내가 만약에 여기에 어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별로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로보 어드바이저는 뭐냐면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최적 자산 배분, 그 개인에게 맞는 최적 자산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 기계들이 알아서 다 운용을 해줍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제 어플을 다운받든 웹에서 가입을 해서 그냥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리밸런싱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세제 전략이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직 이 제도가 도입이 안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텍스 로스 하베스트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1년 동안에 어떤 그 전체적인 금융 상품에서 이익이 난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통산하는 제도가 있는데 내가 손실이 난 것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손실이 난 것은 팝니다. 팔아가지고 내가 이익 난 부분에서의 어떤 손실 부분들을 상계를 해서 세금을 낮추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걸 텍스 로스 하베스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최적 세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형은 내가 손을 댈 게 없죠. 손을 댈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수수료는요 조금 더 여기 옆에 있는 자문형에 비해서는 좀 더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부과 기준은 뭐냐면 AU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맡긴 총 자산, 그걸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는 주로 뭐 유동자산, 내가 맡긴 자산을 말하는데 그 자산 비해서 뭐 0.15%에서 0.5% 정도를 부과하는 것을 운용형이라고 그러고, 자문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서제션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 포트폴리오 모니터 및 정기적 투자 자문을 제공해요. 자문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경기 상황이 이렇고 금융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주식의 투자 비중을 40%에서 30% 좀 줄이세요라고 하고 자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문을 받은 고객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문을 받고 실행을 할지 말지는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앞에 거는 뭐냐면 그 실행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우리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에서 나왔던 어떤 시그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매매까지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자문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성과 고비용 상품을 교체하십시오라고 의견을 내고요. 그 다음에 리밸런싱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자문형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자문형은 월정액 수수료 형태로 받는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왕왕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건 두 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 개입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 하이브리드형이에요. 하이브리드형은 뭐냐면은, 이 기술,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 기반이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과 그 다음에 금융에 정통한, 이제 소위 말해서 파이낸셜 플래너가 됐든, 프라이빗 뱅커가 됐든, FA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합쳐져 가지고, 사실 기계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죠. 이게 좋을 것만 같지만요.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감정적인 것들에 판단을 하지만, 사실 기계는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형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서비스 형태로 발전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입 금액 또는 투자 금액, 예치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체계라든지 서비스들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굉장히 높은 서비스를 주는 그 회사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을 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냐면요.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제 주로 이제 1단계는 자문형. 아까 미국의 어떤 자문 형태로 해서 처음에는 자문 인력이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 배분 결과를 그냥 고객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1인명이라고 해서 운용 인력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된 어떤 모델에 의해서 결정된, 그리고 그 나온 값을 토대로 해서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해주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게 꼭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프론트에서 서비스하는 형태인데 뭐냐면 사람 자체가 개입이 없습니다. 개입이 없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앱을 통해서 내가 위험 성향 체크하고 그리고 내 목표를 넣고 어떤 투자 기간을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굳이 다른 사람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한 형태로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비슷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각 나라의 어떤 규제나 어떤 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좀 더 편리하고 뭐 좀 쉬운 쪽으로 가는 것들이 각 트렌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비스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요. 로봇 어드바이저를 내가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그 어떤 뭐 회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또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해야 되게 투자자 프로파일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 성향을 체크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그냥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Know Your Customer라고 해서 각 금융위원회나 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을 프로파일링 하게 되는데 위험 성향, 그 다음에 투자 목적, 투자 기간, 그리고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를 프로파일링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각각의 위험 성향 뭐 5단계 또는 6단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초저위험 상품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위험 상품군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딱 이 설문을 통해 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내가 얻어진 어떤 그 결과치보다 높게 하는 것들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게 되는데, 이제 그러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자산 배분,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자산 배분의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산 군별, 최적의 금융 상품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는 포트폴리오 선택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의 어떤 추천에 따른 투자를 집행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수동 또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자동 집행을 통해서 투자를 실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행된 걸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매년 한 번씩 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또는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다시 재조정을 하게 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과 투자 자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시장에 어떤 변동이 발생하든지 또는 자기가 상황이 변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큰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산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게 돼서 이러한 절차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게끔 로보 어드바이저의 서비스 절차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어떤 시장과 기술 동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세 번째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 어드바이저 성장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자산관리 서비스를 유료로 받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이 서구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보통 한 1% 정도의 어떤 자문수수료를 지급했었어요. 근데 이 1%를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고 1:1 서비스를 받는 것이 사실 보편화됐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미국의 한 그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미국 내 대중부유층의 76% 정도는요, 자산관리 서비스에 이제 높은 대가를 이렇게 줄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이미 기술이 발전돼서 비슷한 어떤 서비스들을 무료로 해주는 것도, 그리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 해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기술 혁신이나 디지털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라, 그리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기반 하에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는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리즘 운용, 그리고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IT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분위기가 확산되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이 이제 소위 이제 AI가 계속 발달이 되면서 사실 이 정확도도 개선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보 어드바이저가 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에 발맞추어 가지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1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자문업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좀 활성화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상품만을 팔다 보니까요. 상품의 수수료만을 그러니까 부과를 하고 팔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융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상품을 자문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4년부터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퇴직연금 자산에 특히 IRP의 로보 어드바이저의 어떤 1임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로보 어드바이저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배경 속에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게 로보 어드바이저가 성장하는 건 괜찮은데 사실 이게 만능인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로보 어드바이저는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투자 서비스를 준 곳에 있어서도 수익률을 개런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자꾸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로보 어드바이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이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독일, 유럽 쪽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AUM은 총 자산이죠. 그래서 US 달러 기준으로 2.7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거의 뭐 1,000원으로 잡는다 치더라도 2,760조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근데 성장의 어떤 연간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앞으로도 연간 한 14%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편리해지죠. 편리해지고 있고. 보시게 되면 이 스태티스카라는 곳에서 마켓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프로젝션 전망을 한 건데요. 2027년도에 이렇게 성장하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규모들은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고는 사람들이 2027년 정도에 가게 되면 얼마에 이른다? 약 2억 3,400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US 달러 한 80만 불 정도의 자산을 로보 어드바이저에 맡기고 있다. 그래서 이거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전통적인 자산 관리의 시장에서 새로운 곳 쪽으로 패러다임이 시프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요, 2016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코트백 자산 운용이 제일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는 웨스테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는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현재 자산도 상당한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독보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점점 커져가지고 2025년 정도에 이르게 되면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시장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1임 서비스라든지 코스콤 테스트베드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친 숫자라는 것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 로보 어드바이저에 관련돼서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전체 계약자 수는 약 한 30여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은행이 제일 많죠. 은행이 아무래도 고객 수가 많다 보니까 은행을 활용하는 데가 한 15만 명. 그다음에 자문 1임사가 한 2만 9천 명, 그리고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해서 한 11만 6천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숫자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은 몇 은행이 2023년 8월 기준에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급속하게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면 다시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용자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코스코 테스트에서 통과한 것은 한 7,776억 정도 되고요. 은행이 5,200억 정도, 그 다음에 자문위임사가 한 1,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구간 자체는 8월 이후 은행의 규모가 급락한 것은 해당 은행이 서비스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제가 알기로는 뭐 이 은행이 지금 그 정비를 해서 다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그 개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포트폴리오 그 자산 배분에 관련돼서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가 그 사실을 할 수 있는 핵심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막 생겨난 것이고 기술이 발전했다해서 막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죠.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라고 하는 MPT 이론과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입니다. CAPM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습니까? 같은 위험이라고 하면요. 위험 수준이 같다고 했을 때는 기대 수준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하게 돼야 되고, 기대 수준이 가장 높은 점을 선택해야 되고, 같은 기대 수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위험이 작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효율적 투자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효율적 투자 곡선과 자본 자산이 가격이 결정되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효율적 곡선이라고 하는 이 효율적 투자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실제로 투자를 하냐면요. 저희 마이데이터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저희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 투자성부터 밑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다. 내가 위험 대비해서 기대 수익이 뭐 낮든지 안 그러면 동일한 수익 대비해서 과도하게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과 뒤에 설명드릴 딥러닝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기계를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카메라든 요즘 뭐 좋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사진만 보고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를 분간해냅니다. 기계가. 그게 어떻게 하냐면 학습 데이터를 계속 주게 되는 거죠. 개와 관련된 사진을 10,000장, 10만 장을 계속 줘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 학습을 시키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주고요. 계속해서 개의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은 이 모델은 나름대로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을 해낼 수 있는 어떤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기계 학습은 인간이 가진 지능적 기능, 학습, 추리, 적응, 논증을 기계를 통해서 계속 학습하게 하여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것이 될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측과 진단을 하게 하는 그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간 딥러닝이라는 거 있는데 이건 이제 인공신경망에 의해서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 인풋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숨어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떤 모델에 의해서 계속 가공을 하고 처리를 해서 우리가 받아보는 건 이 출력층인데요. 가령 경제 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이익,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 있으면 이런 것들 쭉 넣게 되면은 나름대로 그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에 의해서 이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좀 더 좋아질 것인지, 좋아진다고 하면 어디가 좋아질 것인지 하는 어떤 출력을 나타내는 이런 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딥러닝 기술도 로보 어드바이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GPT 같은 것도 이제 비슷비슷한데, 챗GPT도 결국은 뭐냐면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훈련을 계속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 수준이 증대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을 예측한다든지 또는
시장을 분석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탁월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산 배분 그리고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적용하게 되게 되면은 좋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챗GPT라든지 뭐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 곳에 이렇게 요약해서 표시해 드린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작동되는 개념과 프로세스는 어떻습니까? 국내외 증권과 관련된 데이터, 가격, 거래량, 수급,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다 쓰는 데도 있고 다 안 쓰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막 회사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다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업 분석 데이터,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 관련 데이터, 그 다음에 경제 데이터, 그 다음에 글로벌 지표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나의 투자 현황과 투자 성향을 넣게 되면은 인공기술 기능 기술이 적용된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자기의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투자자들에게 이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 웰스테커 업체들이 어떤 자기의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의 빅데이터를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로보 어드바이저가 작동되는 개념이고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로보 어드바이저의 유형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자동화된 그 로보 어드바이저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실행하는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자문만 하는 플랫폼도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웨스트프론트하고 배드먼트는 굉장히 그 초기에 이 시장에 진입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서비스하는 건데 이제 최소 뭐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죠. 어떤 데는 뭐 영혼까지도 다 해준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거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굉장히 수수료가 낮고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텍스로스 하베스팅 뭐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세금과 관련된 전략.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로스 하베스팅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해가 되면 2025년 1월부터 도입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어떤 서비스 유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요약해 보게 되면요. 제공 서비스는 업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고객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서 투자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주기적 리밸런싱 자문 서비스를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좀 전에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편리성,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ETF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ETF가 뭐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요. 여러분들께서 ETF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거나 또는 어떻게 어떤 종류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내가 종목 선정이라든지 또 한 종목에 배팅하는 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ETF를 산다든지 대표적인 게 이제 코스피 200 ETF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ETF가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뭐 QQQ라든지 이런 어떤 ETF를 투자하시게 되면요. 굉장히 편리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개별 주식,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국채라든지 뭐 이런 어떤 채굴들도 추세에 포함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텍스로스 하베스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금을 최적화하는, 그래서 어떤 걸 팔고 어떤 것을 보유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세금이 내가 이걸 팔게 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서비스라고 인식이 돼서 그걸 활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비영리 단체 투자 일임 서비스. 사실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도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그 투자를 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렴한 수수료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경비를 충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서비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은퇴 설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막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향후에 이제 은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미국은 이미 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 설계도 각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투자 자문가 이들도 사실 미국에도 FP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 FP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회사에 소속돼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자산 배분을 한다든지 금융시장을 매일매일 트래킹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 어드바이저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현업에서 이렇게 어떤 독립적인 어떤 재무 설계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런 회사들의 어떤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해서 뭐 자기의 어떤 현재 상황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료로 제공해 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업체들은 어떤 거냐면 대형 자산 운용사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짐으로써 늦게 진출했지만은 그 막강한 어떤 자본력이나 또는 어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강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뱅가드라는 어떤 회사 여기는 이제 인덱스 펀드 등 ETF 등 소위 말해서 이제 패시브 투자를 이 투자 철학으로 내세우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이고요. 이런 업체들 중에서도 이런 업체들조차도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라든지 ETF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는 그리고 자문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피델리티도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여기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회사들, 소위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대형 자산 운용사든지 대형 금융회사에서도 강력하게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냐면,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핀테크 업체들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들은 직접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핀테크 업체라든지 로보 전문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 중인데, 사실 이제 그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실제로 한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굉장히 또 편리한 어떤 그런 기술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세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하는 좀 예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코투백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어떤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리는데 비슷하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다양한 통계 도구 등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데이터 필터링 하고요. 그래서 금융자산, 경제지표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저희가 도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행되는 건지 후행되는 건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시키게 되죠. 머신러닝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초를 해서 저희가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그리고 애널리스트 그리고 트레이딩 등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들이 이들의 과거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거의 노하우하고 이 기술하고 결합이 돼서 어떤 투자 과정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백테스팅을 실제로 해봅니다. 해봐서 전략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전략 시스템화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그에 따라서 코딩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의 클래스에 해당 자산의 어떤 전략을 추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하죠.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안 하게 되면요,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배분 엔진은, 사실 이 자산 배분 엔진은요, 하나의 어떤 리서치 센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증권회사들이라든지, 대형 IB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어떤 금융 전문가들이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서, 그리고 전략가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바텀업 또는 탑다운 방식의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모아서 하게 되는데요. 뭐 결국은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어떤 각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돼서 저희가 투명하고 확장성이 높은 자산 배분 엔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그널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연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뭐 선진국과 신흥국 중에는 뭐 어떻게 가령 예를 들어서 2월 달에는 중립이었는데 3월 달에는 중립.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주식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제 긍정으로 신호가 바뀌어서 투자대서 자산 비중을 조금 더 증가시키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을 내보내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음 달에 또 다시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거쳐나가면서 자산 관리를 해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자체가 이제 사실은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이 핵심이 될 거고요. 이 엔진의 성능에 따라서 그 로보 어드바이저의 성과라든지 서비스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도 힘들고요. 아무리 똑똑한 경험 많은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만들어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계가 학습하는 과정이라든지 거기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라내고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많은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융시장은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대로만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금융시장은 갑자기 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큰 자연재해가 왔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에 들어가 있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컨센서스라든지 또는 어떤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 시그널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코트백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한 시그널들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과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해낼 수 있는 기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시그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자산 관리를 해주고 운용을 해준다. 이거는 이제 이 단계는 벌써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계는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 이제 목표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GBI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기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대학 공부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 나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결혼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자금들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고, 제가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 다 다를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위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요. 제가 가령 뭐 여행 경비 같은 것들은 크게 뭐 시급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뭐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 외 중에서 뭐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비용 마련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달라지는데, 그러한 목표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리스크 버짓이라든지 이제 리스크를 얼마 정도 우리가 허용하게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 기반에 따라서 컨설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시장에서 오는 어떤 공포와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뭐 편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미 사실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자체에서보다는 어떻게 좀 진화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반의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 목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오프 트랙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투자한 금액,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사실 목표 달성 확률이 56% 정도밖에 안 돼요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나름대로 추천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은퇴 희망, 한 나이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그 플랜 종료 나이가 있는데 또는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게 한다든지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좀 더 또는 보수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했을 때 당신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온 트랙이라고 하는데 순항 중에 한 82% 정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GBI에 기반한 어떤 자문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효과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구현하고 있는 단계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든지 웹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우리들 세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보험회사에서 마이데이터 취합하라고 이렇게 막 어떤 푸시성 메일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자산 정도를 모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제 이 마이데이터와 융합하게 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나름대로 어떤 내 자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회를 하게 되고 진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적의 자산 배분안을 내서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에서 이피션트 프론티어 상에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이 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게 나의 데이터와 그리고 시장의 데이터와 연계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좀 더 진보된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마이데이터하고 융합했던 이 기술들이 앞으로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고객을 상담을 하신다든지 또 자문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기존에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서비스보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서비스를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 배분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내 재산 상황과 목표 자산 배분, 그 다음에 투자를 진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환율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 위험 대비 수익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으로 가는 어떤 길들을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 배분의 서비스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가 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갈 텐데요. 그럼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금융이라고 하면요, 금융 상품 판매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소위 말해서 이 컨설팅, 자문, 플래닝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과거에 예금이나 펀드나 방카나 대출이나 카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랍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파는 쪽에 이 종사자들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거 가입하시면 뭐가 좋아요?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ELS 사태니 사모펀드 사태니 여러 가지 금융 위기들이 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요. 금융에 대해서 잘못 팔았느니 판매자 책임이다 또는 투자자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금융상품 판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나 현재나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자산관리 컨설팅이나 자문이나 플래닝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고객의 성향을 보고 거기에 맞는 자산 배분을 해주고 그 다음 리스크 관리도 해주고 우리가 절세 플랜에 대해서도 짜주고 은퇴 설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은퇴 당신이 필요한 돈이 얼마가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당신이 90세 전에 가령
돈이 다 씨가 마를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생각은 90세까지밖에 돈을 못 쓰게 되는데 저희가 추천한 바에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95세, 98세까지도 소위 말해서 파산되지 않고 잘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현금 본원까지 엮게 되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향후에 어떤 서비스가 진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희는 감히 예측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세상들이 조만간에 크게 올 것이라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망 자체는 어떻게 될 거냐고 하면요. 결국은 이제 비대면 로보 어드바이저를 토반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들도 이제 사람이 개입되는 혼합형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 딱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혼합형 서비스 하는 것들이 커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대상 중에는 비용 효율성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성과가 좋아질 거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고객마다 좀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에 대한 것, 증여에 대한 것들이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맞출 수 있는 혼합형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재무설계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요,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가장 PB 산업 또는 어떤 금융 서비스의 가장 큰 꽃이라는 게 뭐냐면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가문의 자금을 관리해 주는 거죠. 이게 대중화될 것이 현재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앞서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로보 어드바이저, 특히 이제 코트백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가 아니라 웰스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역이기도 하고요. 향후에 금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강의는 특강의 개념인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 이후 이제 현대 이제 금융의 전통적인 금융과 새로운 어떤 금융들이 나름대로 어떤 서비스 영역이 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접근하는 방법과 서비스하는 방법 그리고 대상 고객들이 달라지고 과거에 이제 좀 많이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가령 이제 고객 자산을 분석하는 것들은 개인이 하게 되면 엑셀 자료에 각종 데이터를 코딩을 하고 넣고 그걸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마이데이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바로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면은 금방금방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처럼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있고 고도로 맞는 어떤 좀 더 진화된 서비스를 줄 수 있고 특히 개인 고객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패턴은요 좀 더 빨리빨리 진화될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회의 어떤 기조에 맞춰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실제로 금융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